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오늘은 4급 쓰기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법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화려한 기술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출제관들이 여러분들을 살짝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이없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장을 배치를 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간혹가다 이제 쓰기 배열하기에 사람의 이름이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간혹가다 방심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이름인지 모르고 놓치고 그게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품사를 한꺼번에 커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관들이 당연히 밥 먹고 이 문제만 출제를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간혹 가다가 하나씩 넣으면서 여러분들을 약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어이없게 틀리는 문제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천천히 한 번씩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문제를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지만 다음 문제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발견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4가지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딱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만 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찾아내 보셨습니까?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플레이 버튼을 약간 정지를 누르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보면요. 일단은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마이크라고 하는 것과 비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관지어쇼, 그 다음에 관律师라고 하는 단어의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 모두 다 사람의 이름 아니면 사람과 관련된 단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어는 4급용 외에, 그러니까 5급에서도 나오는 단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4급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4급을 조금 더 충분히 공부를 하셨더라도 이게 사람 이름인지 유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더 같은 경우에는 이 더자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정도보어에서 구조조사 역할을 하는 단어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또 피터라고 하는 단어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자, 이런 단어들 외울 때는 뭘로 외웠었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닫다 아니면 끄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로 많이 알고 계셨죠? 자,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교수나 변호사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관시성을 가진 변호사나 교수님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헉하고 살짝 놀라기도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4급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왔던 외국인의 이름이 총 3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5급 가시게 되면 나이팅게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4급에서 쓰기 배열하기 부분에서는 마이크라고 하는 맥이라고 하는 애예요. 번역을 하면은. 그 다음에 피터라고 하는 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리라고 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여태까지는 쓰기 배열하기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듣기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쓰기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여러분들이 이름만 조금 외국인의 이름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만 발음해드리면 마이크, 비더, 마리, 이렇게 조금 외우진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최소한 황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접근 방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200개 공식 단어, 4급용 단어를 다 외웠다라고 친다면요, 1200개 단어 외에 나오는 한자들은 사실상 고유명사나 지명이나 아니면 사람 이름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추를 하고 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의 이름도 있기는 하지만 성씨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중국의 성씨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깡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쓰기에서는 아니지만 샤오깡이라고 하면은 강씨성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 되는데 깡이라고 하는 거를 방금이라는 뜻의 부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꽌이라고 하는 단어, 얘는 아까 그 쓰기 배열하기에서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닫다라고 하는 단어 외에 사람의 성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거는 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시성을 가진 사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쓰기 배열하기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가장 많은 성씨인 짱이나 왕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든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쓰기 배열하기는 아니더라도 독해 부분에서 뒤쪽에 괄호가 뚫려 있는데 허씨성을 가진 교수님, 교수를 이 괄호에다가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간 좀 황당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많이 늘다 보니까 너무 문제를 잘 맞추니까 이제 실제관들이 약간 꼼수를 부리면서 약간 조금 얼토당토 않는 단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맞추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다른 단어들은 사실상 쓰기 배열하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3, 4급에서 이미 듣기나 아니면 독해나 쓰기 부분에서 출제가 된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언제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요런 애들이 나오면 성씨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7개 발음만 한번 해드리자면요. 만시성을 가진 사람 완, 그다음에 강시성을 가진 사람 깡, 그다음에 하시성을 가진 아줌마 듣기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바이라고 하는 거 백시성을 가진 사람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린이라고 하는 거 임시성을 가진 사람과 그다음에 까오 라고 하는 고시성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리라고 하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에다가 샤오라고 하는 애를 붙여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요. 한 번은 조금 황당하게도 쓰기 배열하기에서 요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단 샤오, 그 다음에 뒤로 황이라고 하는 애가 붙으면서 샤오황이라고 하면은 황시성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애칭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 이 단어가 붙어 있던 거죠. 마오라고 해서 모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아닌 작고 노란 모자라고 하는 단어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당황을 했고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성씨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조금 시험에 들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어를 가지고 노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이런 성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혼자 성씨만 딱 나오기보다는 직급이나 아니면 신분이 같이 단어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루이시 변호사, 그 다음에 지아오쇼 교수, 그 다음에 라오시 선생님, 쉽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찡리 매니저, 그 다음에 다이프 의사, 호시 간호사, 그 다음에 슈슈 아저씨나 삼촌을 부르는 단어, 그 다음에 아이 아줌마, 그 다음에 슈프 기사님, 이런 단어들과 이제 조합을 이루면서 보통 문장 내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목적어보다는 주어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사람의 이름 말고 다른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면 좋겠냐면은 부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뭐 겹쳐있는 문제들도 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부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시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자,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일단은 공부를 조금 그래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었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부사를 잘 찾아냈을 텐데
일단은 보통은 초보적인 실수긴 한데 부타이 같은 경우에 부사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처음에 HSK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타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 치면은 클 태자예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로 잘못 알고 요 문장을 문장 끝으로 배치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 종신 다시라는 뜻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모른다 치면은 좀 무겁다와 신 새롭다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 단어로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슈펀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또 매우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비슷한 거 10시 10분, 2시 10분 할 때 10분 시간 표현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쫀먼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이라는 뜻의 명사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적으로라는 뜻의 부사로도 충분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된 적도 상당히 있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품사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품사를 한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품사가 다른 품사로도 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HSK 4급에서 아주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5급으로 가고 더 높은 급수로 갈수록 이런 애들을 잘 잡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품사를 착각하는 애들 중에서 부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용사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부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치엔완 약간 초보적인 실수기는 한데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요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제발이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천만이라고 하는 뜻의 숫자, 수사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신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재차라는 뜻으로서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슈펀이라고 하는 거 시간으로 많이 착각하시지만 매우라는 뜻의 부사 쫀먼 이것도 명사도 되지만 명사로 한정시키지만 마시고 부사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메이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부정부사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얘가 동사로 그냥 있다라고 나왔었을 때 그거를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샤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적다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지만 사실상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허라고 하는 것과 허시라고 하는 거 의미가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쓰기 배열하기보다는 쓰기 이 부분에서 작문을 하실 때 놓치고 가는 포인트인데 일단은 시허랑 허시 같은 경우에는 뜻이 똑같습니다. 적합하다라는 뜻인데 시허 같은 경우에는 동사고요. 그다음에 허시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입니다.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뒤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쓰기에서 이 부분에서 작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주어졌었을 때 뒤로 목적어를 안 넣어야 되는 단어에다가 넣고 아니면은 넣어야 되는 단어에다가 안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시허는 동사, 목적어 받을 수 있고요. 허시는 형용사, 목적어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따오추나 아니면 런허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 해석되는 게 살짝 부사 같기는 하지만 얘네들 다 명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어라고 하는 단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구조조사, 정도보어를 뒤에 넣는 구조조사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발음이 세 가지나 되죠. 드어라고 해서 이성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얻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빈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비는 하고 계셔야 돼요. 여태까지 때이라고 하는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기 배열하기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대비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어이없게 실수를 하는 그런 문제들 세 가지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문장 구조가 되게 다양하거나 아니면은 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되게 쉬운 문장 구조이지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한 끗 차이 때문에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인데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슈펀이라고 하는 매우 다음에 워라고 하는 나 시인이라고 하는 끌어들이다 아니면은 매료시키다라고 하는 뜻 하나와 쩌리더 징서
수어라고 하는 여기에 경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수어를 찾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시인이라고 하면 매료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동사 수어문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어,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수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슈펀이라고 하는 애가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어 앞쪽에다 배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틀리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항상 사람을 주어에만 넣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했지 못했기 때문에 워라고 하는 단어를 이쪽 주어로 그냥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쩌리더 징서를 목적어로 넣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매우 여기의 경치를 매료시켰다라는 뜻인데 그건 너무나 능력자죠. 어떻게 사람이 경치를 매료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쩌리더 징서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로 워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경치가 매우 매료시켰습니다. 나를 이라고 배치를 해주셨어야지만 맞는 문제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거의 한 50% 정도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료시키다라는 뜻으로서 사람을 목적어로 넣을 수도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의 경치는 매우 매료시켰다 나를 这里的景色十分吸引我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도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깐똥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간혹 가다가 사람을 뒤에다가 목적어로 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단어 반드시 꼭 외워두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怎么少了라고 해서 적어졌다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 나왔고요. 그 다음에 这本 책을 세거나 아니면 소설을 세는 양사 하나와 小说 소설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마지막 两页라고 하는 두 페이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수어는 샤오라고 하는 거를 넣기 전에 일단은 这本小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의 통으로 뭉쳐두고 시작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이 소설이 되는데 일단은 수어를 넣어서 怎么少了라고 하면은 어째서 모자르지 라고 하는 뜻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 샤오라고 하는 거 항상 형용사로 적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뒤에다 목적어를 안 넣으려고 하시면서 앞쪽에다가 이 소설의 두 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모두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다 목적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될 수가 있죠. 이 소설은 어째서 모자르지 두 페이지가 라고 해서 주어, 수어, 목적어 형태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페이지를 꾸역꾸역 여기 수어 앞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해석이 되지도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기보다는 샤오라고 하는 애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목적어인 两页를 넣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술목으로 간단하게 문장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석 다시 한번 하면요. 이 소설은 어째서 부족하지 두 페이지가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발음은요. 这本小说怎么少了两页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단어도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시자가 나왔었을 때 동사로서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문장 구조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슈더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모르지만 슈더 구문을 배운 상태라고 한다면 슈랑 더만 보이면 슈더 구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출제 빈도율은 그냥 슈자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슈더 구문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슈자문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슈더 구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슈를 수어로 넣고 주어와 목적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문장 해석이 조금 이상하다, 뭔가 문장에서 뭔가 결여된 부분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슈더 구문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늦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슈를 보면은 얘를 먼저 수어로 집어넣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수러기 때문에 슈자가 수러가 나오면은 쓰기 배열하기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완벽하게 잡아주는 형식의 문장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好方式라고 해서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放松心情的라고 해서 가볍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 더자로 끊겨 있고요. 다음에 旅行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더자 뒤에는 보통 일단은 명사를 넣어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여행이냐, 마음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이냐, 이 두 개를 두고 고민하실 텐데 아마 아니 두 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一란 放松心情的旅行是好方式, 好方式라고 해서 심경을 가볍게 하는 여행은 좋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아니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旅行是 여행은 放松心情的好方式라고 해서 심경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드시 해석은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단어를 다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해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한국어를 잘해야 중국어도 잘한다는 거. 자기의 모국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만 외국어도 잘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1안 같은 경우에 심경을 가볍게 하는 여행은 좋은 방식이다. 살짝 문장상에 뭔가 뚜렷한 듯한 느낌이 없습니다. 지금 뭔가 문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되지가 않는데 마음을 가볍게 하는 여행은 좋은 방식이다. 도대체 무슨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있는 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명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여행은 심경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이다. 부드럽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안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충분히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라고 하는 거 수로였죠. 자, 이 안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旅行이라고 하는 거를 주어로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자 뒤에다가 好方式라고 하는 거를 합쳐주면서 심경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이다 라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행은 한 종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 해석이 되게 부드럽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발음은 한번 하고요. 旅行是一种放松心情的好方式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도요, 만약에 조금 찝찝하신다 치면은 이 슈자문 같은 경우에 슈자문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시가 나왔었을 때 주어와 목적어를 잡아주면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검토를 하고 가실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겠죠. 자, 근데 주어나 목적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주시면 좋냐면은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시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냥 쉬운 단어로 한번 가볼게요. 한국어로 가볼 건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음에 하나의 기쁜 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고 쳐봤을 때 한국어로 치면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의 기쁜 일입니다도 되지만 사실상 얘를 바꿔서 하나의 기쁜 일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라고 해도 한국어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냐면은 항상 문장을 쉽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전에 시라고 하는 거를 일단 기준으로 주어나 목적어를 잡을 때 주어는 목적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작은 개념으로 잡아주시는 건데 단어를 아주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는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나요? 他是中国人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중국인과 그라고 하는 애 중에서 어떤 단어의 범위가 조금 더 적고 어떤 단어가 그 단어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주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일부가 될 수 있는 개념이죠. 타라고 하는 주어가 조금 더 적은 범위고 그 다음에 이 주어를 포함할 수 있는 큰 범위, 중국인이라고 하는 범위, 목적어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시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주어는 수어에 포함될 수 있는
작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슈를 기준으로 해서 한 종류의 신병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행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는 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춤을 추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잠을 자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여행은 이 하나의 신병을 가볍게 하는 좋은 방식 안으로 포함이 되는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지금 시자문으로서 되게 성립이 잘 돼 있는 문장이라고 보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를 외울 때 품사까지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조동사나 개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한정적이지만 부사,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품사를 같이 익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유동성 있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성씨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막 외국인 이름이 나온다던가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단어를 유동성 있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접하면서 아, 이런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험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약간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멘탈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도 평정심을 잘 유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문장을 배열한 다음에 해석까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다가 분명히 중간에 멈칫하거나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해석이 명확히 될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득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최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해석을 그래도 좀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합격 점수에 무난히 걸터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월 시험도 잘 보시고요.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再见。